네, 오늘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는 사실 이제 기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노하우와 스킬은 기술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이다,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작성 전에 어떻게 하면 작성 전에 뭐 주의사항은 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자,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서의 어떤 목적, 특성,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은 자, 왜 필요하죠?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 창업 초기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술 창업을 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다양한 그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또 막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규 사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수를 명확히 분석해서 뭐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진 일정을 이제 계획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 진행 시에 이 프로젝트 추진 사항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좀 더 이제 그 첫 번째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함, 이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창업 초기입니다. 이 티몬스 모델인데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이 티몬스가 이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초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opportunity, 즉 기회를 발견하는 역량, 차별화되고 시장성 있는 사업 아이템, 즉 창업 기회를 발견하는 역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이 기회를 기업가가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자원, 이 세 가지가 기술 창업, 창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이제 최소화하는데 이 비즈니스 플랜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서는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투자자한테 자신의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어 있고 또는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 회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전략적 파트너, 또 소비자,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서가 갖춰야 할 특성은 뭐냐? 한번 이제 첫 번째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최소 200에 300시간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상황에 맞게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이때 이제 명료성, 뭐 객관성, 단순성, 일관성, 차별성, 목표 중심, 뭐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은 하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좀 이제 산만하지 않고 명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 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되고 다른 사업 계획서 대비 또는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은 조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좀 더 우리가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는 하나만 작성하면 되죠. 무슨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의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실제 사업계획서 하나는 이제 모범 사업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해놓죠. 해놓지만 이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뭐 회사 소개용인지 아니면 자금 신청용인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술 평가용인지 인허가용인지 인증용인지 또는 입찰 제한용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구분, 즉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중요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 개요나 사업 개요, 제품 시장, 개발, 투자, 마케팅, 생산, 조직 및 인원, 이익 및 재무, 투자 제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뭐 투자 유치다 하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좀 약하게 대신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자 제한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기술 평가용은 또 이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현황 뭐 이런 쪽에 또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입찰 제한용은 이제 뭐 투자 계획, 생산 계획 이런 쪽이 또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이제 작성 목적에 따라서 종료 내용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투자 유치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이와 같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이게 회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죠. 그래서 이 투자 자금 회수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한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투자자한테 다시 리턴을 돌려줄 건지 그 방향이 분명히 명시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뭐 경영적인 능력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평가용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금하고는 다르게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경쟁 기술 현황 그래서 해외 기술의 차별성 즉 우리 기술이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느냐 하는 기술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같은 내용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입찰 제한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양식이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신용과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잘 정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입찰 제한 그 양식이나 또 평가 지표에 맞게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매니지먼트용이냐 또 마케팅용이냐 인베스트용이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용 즉 관리용이죠. 관리용은 이제 내부 기획이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목표 관리 용도로 수치 위주로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내부 구성원들이 좀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점검할 때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마케팅 같은 용도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성장성, 수익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 정부 과제는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면 되고요. 엔젤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보시면 소규모 자본이기 때문에 그 생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충분한 시장 규모나 BEP 달성 가능성, 또 뭐 해외 투자인 경우에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제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파트너 투자뿐만 아니고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강조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지만 사업계획서 하나의 어떤 표준 사업계획서가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하는 용도에 맞게 적절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은 뭐 기본 틀은 있어요. 기본 틀은 있는데, 뭐 꼭 이 기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기본 틀에 맞게 하여튼 표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나 어떤 용도에 맞게 이제 창의적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성 절차는 전체 목차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및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계량적인 분석, 특히 이제 투자 계획, 뭐 매출, 비용, 손익 계산서, 재무적 분석들, 또 시장의 어떤 마케팅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치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이것은 이제 목차순 쉬운 방법부터 세 방법에서 등등등등 해서 내용을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게 편집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차 중에 처음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목차가 뭐냐? 보통 이렇게 이제 저 왼쪽에 구분을 보시면 저게 전체적인 목차의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요약. 그래서 executive summary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앞에 한 두세 페이지로 사업 계획 전체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뭐 사업 모델이 뭔지, 전망이 어떤지, 기술이 어떤지, 투자금의 앞으로의 사업 비전 이런들이 내용들이.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독창성, 또 경제 우위성 이런 것이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과 시장 추세, 성장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개요와 또 사업에 대한 개요, 또 제품 및 기술 현황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환경이죠. 그래서 시장의 현황과 규모, 전망 등등,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시장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발 계획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계획.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단계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유출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했죠. 산출 내역
그래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은 이제 마케팅, 마지막이 아니죠.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및 인원 계획, 이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매출 및 이익 계획.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그리고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고, 뭐 5개년 정도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서 어떤 그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매출과 정말 수익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할 건지,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의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리턴을 해줄 건지 하는,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투자 조건이라든지 또 뭐 투자 회수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실제 그러면은 이제 항목별로 작성을 할 때 유용한 팁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업 요약이죠. 요약은 사업의 핵심 내용과 가치를 집약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기업의 제품과 목표 시장. 그래서 이건 특히 이제 뭐 귀사의 제품이 뭐냐? 어느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지. 투자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왜 경쟁 기업보다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는 뭐가 강점인데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설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나 또 이제 다른 관련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자, 사업 추진의 경영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진이 누구냐, 이 사람의 이력이 누구냐, 경험이 어떠냐, 기술을 어느 정도 기술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이력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요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회사 개요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일반적인 그런 회사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뭐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서 간단하게 회사의 전체적인 실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요는 이제 뭐냐면 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한 사업인지를 이제 부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끝까지 읽어보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 계획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 계획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컨셉이라든지 사업의 뭐 기회 요소라든지 경쟁 우위라든지 자본 조달 및 회수 계획 등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을 읽어보고 투자자들 이제 관심이 있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읽어봤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게 비즈니스 컨셉이 괜찮은 건가? 유망한가?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 컨셉 좋고, 사업 기회가 분명히 있네. 그리고 경쟁 우위에 설 만한 충분한 기술력과 어떤 노하우가 있네. 그다음에 자본 조달 및 회수 계획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고, 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돼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크게 어떤 그 임팩, 어떤 그 중에 딱 그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고, 객관적인 이런 지표를 통해서 타당성 있게 보여주고,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해서 저렇게 딱 눈에 띄게 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카닥 사례인데요. 카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닥터죠. 그래서 사업계에는 카닥은 그럼 어떻게 이제 관심을 끌었느냐 하면은 먼저 고객의 문제점, 고객의 문제점. 그래서 페인 포인트, 언맨 니즈가 뭐냐 먼저 기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 고객의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이 내용을 보거나 발표를 듣는 사람이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 나도 저런 문제와 저런 불편함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공감이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어떤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문제점, 페인 포인트, 언맨들을 아주 스토리 있게 잘 정리하고, 근데 이때 이제 고객을 디맨드, 서플라이 두 측면을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든다면 이제 카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장 수리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보통 이제 그 자동차 정비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맡길 때 디맨드,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리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이거 내가 혹시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그냥 덤터기 씌우면 어떡하지? 좀 더 양질의 서비스, 양심 있는 서비스를 해주면서 좀 가격도 싼 그런 업체가 좀 없을까? 이런 이제 수요가 고객한테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정보가 부재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반대로 서플라이 측면은 뭐죠? 자동차 정비소 입장에서는 그냥 그 고장난 자동차, 사고난 자동차가 자기 정비소에 와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찾아오는 수리 고객만 영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객 확보에 자동차 정비소, 즉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 즉 고객 입장에서 어려움과 자동차 정비 업체의 어려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디맨드, 서플라이 두 측면을 기재하면은 굉장히 공감이 가죠. 아, 맞아, 나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맞아, 저런 불편함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리업체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 맞아, 이거 좀 해결해야 돼. 하는 공감을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 경쟁자는 없느냐?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공감을 얻는 문제점이면 더 좋고, 문제만 공감시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에서는 디맨드, 서플라이 차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제시하기 필요한 기능이 뭐냐? 이것도 역시 디맨드, 서플라이 모두 고려해서 제시하면 좋은데, 그래서 카닥 같은 경우 디맨드는 자동차 수리 견적 의뢰, 비교 견적 서비스 앱으로 해서 이제 역경매 방식이죠. 내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범퍼 사고가 났다. 그럼 범퍼를 이제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면 그것을 수리하는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역으로 이제 견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앱에서 이제 오는 견적을 비교해서 가장 평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저렴한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해결 방안. 서플라이 측면에서 업체 등록하면 견적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자, 그래서 정비 업체들도 이제 견적을 쉽게 이렇게 작성해서 바로 고객한테 보낼 수 있는 서비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카닥은 이와 같은 디맨드와 서플라이 관점에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하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의 발전 과정이 뭐냐? 사업영 최근 트렌드 보기 기술 영역이 뭐냐? 지금이 왜 적긴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카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동차 배장 이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장 수리 앱 서비스가 부재하고 젊은 층은 이제 통화보다 채팅을 선호한다. 커뮤니티 운영 경험이 있다. 디맨드 랩에서 개발 운영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 사업 개요만 읽어도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고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필이 이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이후에는 제품 및 기술 현황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정말 우리 제품 및 기술이 잘났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일단 언급한 다음에 현재 시장 내 경쟁 제품 및 기술과 비교해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지만 이 기술이 시장 내 경쟁과 제품과 기술에 비해서 어떤 장점과 우위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시장 환경은 이제 제품 기술이 속해 있는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수요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매출액 증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좋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어떤 뭐 주관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근거가 있는 객관적 자료, 통계 데이터든지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자료라든지 그것을 출처와 함께 제시를 해야 이 시장에 대한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를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닥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켓 사이즈와 성장률을 보통 우리가 뭐 토탈 어벨러블 마켓, 서비스 어벨러블 마켓, 서비스어블, obtainable 마켓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TAM은 이제 토탈 마켓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SAM은 요만큼 되겠죠. 서비스 어벨러블, 이게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SOM은 내가 이 중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냐. 그래서 사실은 이 SOM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SOM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SAM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TAM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TAM을 가지고 그냥 우리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즉 SOM, 서비스업을 obtainable 마켓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카닥 같은 경우는 SOM을 어떻게 했냐면 100만 원 미만 수리비가 소요되는 자동차 외장 수리비를 가진 모노,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금 도장 시설 갖춘 노 브랜드 수의점. 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정비업체가 아니고 브랜드가 없는. 그래서 SOM이 뭐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것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또 확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방향, 그 다음 목표, 핵심 기술이 뭐고,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개발 인력, 비용, 개발 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 성과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일정을 기재해야 되는데, 투자자에게 필요한 투자 자금과 회수 기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이 되고, 투자자금이 요 시점에서, 요 개발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상용화돼서 제품 판매되면 어느 시점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개발 계획하고 좀 여기 투자 자금의 소요된 자금 그 일정하고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자금이 어느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구나, 언제 회수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이제 과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어느 용도로 얼만큼 쓸 거냐, 사용할 거냐 하는 거. 그래서 투자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 내역과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연구 개발 쪽이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이걸 해서 개발 장비가 뭐 얼마 필요하고 재경비,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설비,
하기 위해서는 뭐 토지, 토건, 뭐 사무용 등등등.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이 산출 근거는 어떻다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서 이것이 자금이 그냥 좀 뭐 이게 신뢰성 있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케팅 계획입니다. 마케팅 계획은 아시다시피 이제 3C 분석, 또 SWOT 분석, 뭐 STP 분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좀 배울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많이 하는 게 4P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3C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분석, 경쟁사의 분석 이런 걸 좀 통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4P를 하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4주에서 좀 자세히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뒤에 14주차에서 마케팅 계획을 배우면 그 내용을 요 사업계획서 요 파트, 마케팅 계획 파트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산 및 인원 계획은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생산 공정,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뭐 인원 계획이 어떤 건지, 조직도 하고 핵심 인력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제한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투자자한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 작성법을 꼭 이제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어떻게 어떤 그 수익이 좀 가능한지, 투자를 하면 언제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고 언제 투자자한테 다시 리턴을 해줄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 그다음에 유형별 사업계획서 구성 내용, 그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구성 요소별로 이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지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성공적인 또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기업과 중기 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초기 기업일수록 사업계획서의 사람, 시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기 기업은 뭐 이러한 사항보다는 이제 재무라든지 회수 방안에 관한 비중을 더 높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0번째 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팀과 팀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